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저자는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공포는 신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지극히 건전하고도 정당한 반응이다. 공포의 주요 목적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굶주린 사자가 덤불 뒤에 숨어 있다가 당신을 보고 뛰쳐나온다면 당신의 몸은 급격하게 아드레날린을 방출한다. 당신은 그야말로 몇 초 안에 사자와 싸울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사자가 덤불 뒤에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현기증, 귀가 먹은 것처럼 먹먹한 느낌, 호흡곤란이나 구토가 급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게 반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 직감은 잠재의식의 대변인이자 정신의 대변인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직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수록 불만을 품은 잠재의식은 자신의 말에 경청하도록 계속해서 수단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정신적인 신호든 신체적인 신호든 정신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 경고를 보냄으로써 우리 삶에서 문제가 있는 뭔가를 바꾸고자 노력한다. 정신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 또는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무기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슬퍼지는 현상 등이 있다. 공황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데 정신이 보내는 경고 신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생각을 기억하게 된다. 생각이 뇌 안에 저장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뇌가 컴퓨터처럼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냅스 형태를 빌려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저장한다. 생각들 하나하나는 머릿속의 신경연결로 만들어진다. 신경연결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자마자 만들어진다. 2000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에릭 캔넬 교수가 이 같은 발견을 했다. 캔넬 교수는 모든 생각과 인상이 뇌에서 시냅스 연결 형태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생각의 기저에 있는 감정이
강렬할수록 머릿속에 있는 신경 연결은 그 성능이 더욱 강렬해진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신경생물학적으로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뇌에 나쁜 감정과 공포를 느끼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의 뇌 속은 나쁜 감정과 공포의 길은 널찍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쁨과 경쾌함을 느끼는 길은 아주 좁다. 환자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쉬려고 할 때 특히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저녁 무렵 소파에 앉아 있거나 휴가를 떠났을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처럼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할 때 불쑥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했다.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반응하는 게 아니다. 쉬는 순간에도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다발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게다가 우리 뇌는 쉬지 않고 항상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거나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할 일이 많다고 인식해 공포나 근심과는 멀찌감치 거리를 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가해지면 이리저리 뒤척이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뇌는 가능한 한 빨리 일거리를 찾으려 한다. 뇌는 어디에서 이런 일거리를 찾을까?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는 널찍한 길에서 찾을까? 아니면 기쁨과 가벼운 느낌이 모여있는 좁다란 길에서 찾을까? 맞다. 널찍한 길이다. 우리의 뇌는 여유 있고 느긋한 느낌이 모여있는 길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길에서 공포를 찾아내 공포심을 유발하는 편을 택한다. 생각하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새롭게 연결한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매일 10만 개 정도의 연결망이 생성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저장된다.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생각들은 점점 더 대표적인 생각으로 등장하고 반대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은 내용들의 신경 연결은 해체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인 지식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으로 연결된 시냅스는 사라져버린다. 긍정적인 생각도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 우리의 뇌는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생물학적으로 뇌는 이용하는 방법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자동장치가 구축되어 있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뇌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뇌가 우리를 조정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 예를 들어 양치질, 자동차 운전, 필기하는 행위 모두 그렇다. 물론 걱정을 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운전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언제 페달을 밟아야 하는지,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기어는 몇 단으로 넣어야 하는지, 언제 백미를 봐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뇌가 매번 이성이 관여할 필요가 없도록 뇌의 기능을 자동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는 우리의 뇌가 그것을 패턴으로 인지하자마자 대뇌에서 소뇌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잠재의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성은 할 일이 줄어들고 작업 공간이 넓어져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시민성 장애는 잠재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경고신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들을 떨쳐내려면 통증이 나타난 부위나 기관들이 완벽하게 건강한데도 어떻게 정신이 신체적 통증이나 증상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다. 다만 당신의 정신이 장기간 더 강력한 손상을 입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 혹은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경고를 제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면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포가 엄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뇌를 살펴봐야 한다. 이성과 잠재의식은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성인의 뇌에는 대략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를 뇌련이라고 부른다. 뇌련은 대개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뇌세포는 최소한 1000개의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과 이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수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인 작업 과정을 거치는 이런 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는 데 그친다. 이성은 1초당 최대 8개의 정보를 인식하며 하나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다듬어서 말로 표현하는 데 평균 3초가 걸린다. 반면 잠재의식은 뇌를 철저하게 이용한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1초당 적어도 8만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 의식적인 작업을 하는 이성보다 그 처리 속도가 10,000배는 빠른 것이다. 바꿔 말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이성보다 잠재의식이 만 배는 더 똑똑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뇌의 진정한 주인은 잠재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뇌의 대장은 우리와 함께 의사소통하는데 직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동안 이미 직관이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 말이다. 근거 없이 그만두는 게 낫겠어. 혹은 그래 하는 거야 라는 결정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오래전의 모든 자료와 경험을 비교해 두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0.1초도 안 걸렸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성이 이런 일을 한다면 너무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런 작업이 식은 죽 먹기다. 잠재의식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당신에게 결정한 바를 알려준다. 그것도 직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잠재의식은 당신이 결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한다. 이런 정보는 자세, 신체 언어, 기분 상태, 선택한 단어, 냄새 등 매우 다양하다. 잠재의식은 슈퍼컴퓨터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현 현상을 분석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은지 충고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처럼 훌륭한 정보와는 반대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잠재의식은 경고 신호를 보낸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호를 보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일컬어 시민성 질환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몇 초 만에 신체에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부위나 기관이 완벽하게 건강해도 상관없다. 자, 어머니 한 사람이 있다. 이 어머니는 4살짜리 아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 경험도 별로 없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한정되어 있는 어린 아들은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이성이라고 보면 된다. 반대로 수십 년을 살면서 얻은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며 예견하는 능력을 갖춘 어머니는 잠재의식이라고 보면 된다. 어린 아들은 공을 이리저리 차는데 너무 몰두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에 가까워주는 줄도 모른다. 이때 유심히 아들을 관찰하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이 상황을 즉각 알아채고 소리를 지른다. 안 돼, 거기서. 어머니는 한두 번 소리를 지르다가 세 번째는 큰 소리로 경고한다.
만일 아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는 재빨리 차도로 쪽으로 달려가 아들이 차도로 발을 내딛기 전에 낚아챌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깜짝 놀랄 뿐 어머니가 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자기를 잡아당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공황은 바로 이런 과정과 같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직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린 아들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긴다. 그리고 공황을 일으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강요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을 가능한 한 잘 보호하고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서 위험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잠재의식은 가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공황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의식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황은 우리 정신이 끔찍하고 심각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제 당신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강렬한 신체적 반응이 왜 갑자기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이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신은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게 마련이다.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강렬한 신체적인 반응을 만들어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귀를 기울이거나 적어도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로 뇌는 이것을 통해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 신경 전달 물질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히스타민이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뇌는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라고 부신을 자극한다. 이 물질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체의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게끔 만든다. 그 중에서도 팔과 다리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 두려운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거나 적어도 방어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과잉 공급된 영양소와 산소를 연소시켜 도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당연히 신체는 과잉 공급된 영양소와 산소를 처리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체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신체는 근육을 미세하게 움직여 과잉 공급된 영양소를 처리한다. 이런 움직임이 바로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갑작스러운 떨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떨리면 신체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 세포에서 과잉 공급된 에너지를 태워버릴 수 있다. 벌겋게 달아오른 신체 부위나 땀으로 축축해진 손은 이런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에도 신체는 완벽하게 잘 작동되고 있다. 다만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포심이 엄습할 때 몸이 뜨거워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두려워서 평상시보다 빠르고 깊게 숨을 들여마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과호흡은 증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만약 기절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반응은 당신의 똑똑한 신체가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오로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일 뿐이다. 설사와 유경련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잠재의식이 오랫동안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두려워서 감히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다 보면 정말 건강했던 신체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진짜로 질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위궤양, 디스크, 만성설사, 대상포진, 자극성 피부질환 등이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원인을 알면 신속하게 사라진다.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잠재의식이 내리는 결정이며 무엇이 이성이 결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직관은 절대 논쟁하지 않지만 이성은 항상 논쟁한다. 직관이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하게 NO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장이 당신에게 오늘 야근하라고 말하면 머릿속에서는 즉각 이런 논쟁이 펼쳐진다. 이성은 이렇게 주장한다. 괜찮아. 이건 좋은 기회라고.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도 별 볼일 없어. 다른 고용주들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거든. 그런데 직관은 이렇게 말한다. 그만둬. 너는 쉴 필요가 있어. 직관은 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이성은 계속 반발한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야근을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정신은 휴식을 취하도록 직접 챙긴다. 이것은 흔히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당신의 이성은 직관을 통해 말하는 잠재의식보다 절대로 똑똑할 수 없다.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다. 직관과 반대되는 행동은 그만둬라. 직관은 가능한 한 당신을 잘 보호하고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막아주려는 의도밖에 없다. 건전한 직관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제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막에 있는 펭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불쌍한 펭귄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열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 다리가 짧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날개가 있지만 물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지도 못한다. 이 불쌍한 펭귄은 어떻게 해서 하고 많은 장소를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사막에 가게 되었을까? 사막은 그야말로 펭귄에게 치명적인 곳인데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펭귄일까? 아니면 펭귄이 처해 있는 환경일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펭귄은 지극히 정상이다. 펭귄은 아프지 않다. 다만 펭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인 물과 떨어져 있을 뿐이다. 어떻게 사막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약을 먹어야 현재 상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빨리 물가로 갈 수 있을까? 당신 역시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아픈 것은 아니다. 다만 잘못된 환경에 처해 있을 뿐이다. 원치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점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 따위가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삶에 진정 만족하는가?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후회하는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오래전에 악몽임이 드러난 꿈에 몇 년 동안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한때는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으나 이제 그런 생각은 이루어지기 힘든 한낱 꿈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고통받아야 할까? 어쩌면 과거 꿈에 그리던 배우자가 불행의 원인일 수도 있다. 꿈꿨던 사람과 결혼했지만 정작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오로지 자식들 때문에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알 것이다. 자식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행동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이야, 만일 내가 훗날 자식을 갖게 되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고 대학을 마쳤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렴. 이렇게 자식들에게 충고하고 싶은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신에게 그런 충고를 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자식들이 훗날 당신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실제로 나를 찾아온 환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세 가지 분야에서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바로 남녀 관계, 직장, 사적 환경이다. 10명 중 7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를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변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는가? 바보 같은 짓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봉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사학가 헨리 포드는 이 말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바꿔라. 어떤 경우에든 항상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금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만, 당신이 잘 지내야만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힘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해야만 회사에서도 소중한 직원이 될 수 있고 회사를 위해 영감을 쏟을 수 있다. 다시 행복해지려면 진정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건전한 이기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오늘 당장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산책, 수영, 그림 그리기, 독서, 친구들과 바비큐 즐기기, 춤추기, 음악을 듣거나 직접 연주하기 등 무엇이든 재미있을 것 같은 일을 모두 써본다. 이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재미있는 일만 하다 보면 꼭 해야 할 의무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전지가 다 달아가는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충전할 시간이 없다며 자신을 계속 설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건전지가 닳아 완전히 깜깜한 곳에 서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차가운 벽을 더듬다 보면 당신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정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을 내서 제때 충분히 충전했더라면 2배는 더 빨리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다. 완전히 충전된 건전지를 끼워두면 손전등은 길을 훨씬 밝게 비출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더 빨리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내 환자들처럼 당장 무엇을 하면 재미있는지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나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싫은지 물어본다. 그러면 즉각 대답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이런 상황이니 좋아하는 일이 별로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뇌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훨씬 더 잘 인지하게끔 훈련되어 있다. 당신도 뇌를 몇 주 동안만 훈련한다면 다시금 행복, 경쾌함,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술이나 약을 먹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훈련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많은 환자들이 심리훈련을 했더니 삶의 느낌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어떤 외적 요소가 당신에게 공포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영향력에서 단계적으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해서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생존을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10,000배는 더 똑똑하다. 그래서 저자는 10개의 문장으로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래 댓글 눈뜨는 인생 한마디에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